반갑습니다. EBS에서 물리 가르치고 있는 장윤수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현재 부평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학교를 선생님이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교를 교사가 돼서 간다는 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선생님은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이라 선생님 그 학교 다닐 때 교복, 까만색 교복을 입고 또 이렇게 후크라고 해서 이렇게 탁 채워야지 단정하고 또 머리도 빡빡으로 그렇게 밀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죠. 조금만 머리가 길어도 막 고속도로를 내는 그런 시대에 다녔거든요. 그때는 야, 이거 왜 이렇게 학교에서 머리를 이렇게 깎게 하고 우리한테 왜 자유를 안 주는가라고 많이 그렇게 외쳤지만 막상 선생님이 돼서 모교에 또 가보니까 애들 머리가 왜 이 모양이지? 좀 더 짧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학생 때 들던 마음과 또 어른이 돼서 드는 마음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선생님의 제자들이면서 후배죠. 그래서 아이들도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또 뭐라고도 부를까요? 선배님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립입니다. 인천에 있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또 과학을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맨 먼저 고민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중학생도 있고 또 고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있는데 대학교에 참 가고 싶잖아요. 대학에, 그죠? 우리 대학교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잘 그 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부족해요. 우리가 말하는 대학교는 보통 종합대학입니다. 종합대학. 종합대학이 뭘까요? 종합대학은 3개 이상의 단과대가 있는 그 대학들을 종합대학이라 해요. 우리가 그걸 유니버시티라고 부르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단과대학이에요. 단과대학. 단과대학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인문대학 뭐 국어국문학과 또 영어 영문학과 이런 거 있죠. 철학과 이런데 그런 데가 저 인문대학 안에 들어있고 또 사회과학대학은 경영, 정치외교 이런 대학과들이 저 사회과학대학에 있고 또 자연과학대학은 순수한 그런 자연과학 하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이런 것들 또 이제 공대는 뭐 유명하니까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이런 것도 있는데 생활과학대학은 뭐 식품영양 또는 의상학과 이런 것들을 또 생활과학 대학이라 해서 각각의 대학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 컬리지라고 불러요. 그 컬리지들이 3개 이상 되면 유니버시티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음대, 미대, 의대 또는 사범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과대학인데 그중에 최근에 그 언론에 보도되는 좀 슬픈 소식 중에 하나가 인구론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구론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인구론 처음 듣나요? 요즘에 아주 뉴스든 뭐 신문이든 굉장히 많이 핫한 그런 용어인데 바로 인문계열 졸업생 90%가 논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만든 말이 아니라 실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이에요. 또 문송이란 말이 있어요. 문송.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문과를 나왔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죄송하다는 그런 말로 자조적으로 문송이란 말을 해서 요즘에 인문계열 그 문과 출신들 물론 이과 출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취직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취업이. 그래서 선생님 있는 학교에서도 문과에 있는 학생들이 이과 계열로 이렇게 그 계열을 변경하는 신청도 많이 하고는 해요. 물론 저렇게 인구론이나 문송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이과 쪽이니까 좀 낫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과도 만만치는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난해 2015학년도 전체 수능을 봤던 인원은 59만 4천 명, 약 한 60만 명 정도 됐어요. 졸업생과 재수생과 이제 그 재학생들 합쳐서. 그런데 그 중에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 사회탐구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문과 학생들이겠죠. 문과 학생들이 약 58.1%, 그리고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40.2%, 이과생이죠. 합쳐서 100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직업 탐구 때문에 또는 이제 저 탐구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만 얼핏 잡아 보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6대 4 정도 되죠. 지금은 문과 쪽이 훨씬 더 인원이 많은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으로 갈수록 점점 숫자가 어떻게 된대요? 줄고 있고 이과 쪽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제 사회적인 그 세태를 반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과탐 같은 경우에도 수능에 선택하는 과목이 총 몇 개? 총 8개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죠. 그죠? 그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어느 과목이 제일 많을까요? 1등은 생명과학입니다. 한 13만 9천 명인데 명수는 별로 이렇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 60% 정도가 생명과학 1 선택하고 있고, 두 번째는 화학 1이죠. 화학 1. 화학 1도 숫자는 약간 적지만 58.7%니까 거의 2과목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지구과학 36.5%. 참 많은 거죠. 그죠? 네 번째는 물리 1 이제 20%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생명과학은 60%가 선택하고 물리 1은 20%가 선택하니까 물리 1을 하면 뭐 성적이 잘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실제 작년 수능에서 저 4과목의 원점수 평균은 우리가 원점수 총점이 만점이 50점이죠. 그죠? 과목당. 그런데 공이 4과목 모두 한 26점 내외 정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얘기하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했다고 해서 더 유리한 건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5위부터는 뭘까요? 이제 2 되겠죠. 2. 그래서 생명과학 2 10%대로 떨어졌죠. 그죠? 그 다음 지구과학 2 무려 3%대 3.9%. 그 다음은 화학 2 2.4%. 남아있는 것이 물투는 몇 프로? 그죠? 단 1%의 선택. 선생님은 지금 EBS에서 맨 밑에 있는 파리의 물리2 강의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네, 친명시 강의. 그죠?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수능에서는 선택을 1.7% 하지만 실제 이제 이과생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내신으로 그 물리2를 공부하기 때문에 내신을 보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보는 학생들, 피트나 이런 좀 전문직 시험 보는 학생들도 와가지고 강의를 많이 듣곤 합니다. 자,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비단 그 과탐 과목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과탐 과목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게 국기죠, 국기. 자,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어디? 그렇죠. 인도입니다. 인도. 우리 초등학교 때는 우리나라 태극기 그릴 때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선 그려갖고 쭉쭉쭉 그리면 쉬웠는데, 인도는 저 안에 있는 거 그리기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초등학생들 저거 그리려면 참 많이 힘들겠죠?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그런 인구가 지금 한 12억 좀 넘거든요. 세계 2위의 인구를 갖고 있고, 놀라운 건 인도의 면적이 세계 7위입니다. 인도는 인구가 많은 걸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면적도 굉장히 그 넓은 그런 나라에 속하죠. 다음 보는 나라는 이건 어딜까요? 좀 낯설죠, 그죠?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인도의 수도는 뉴델리. 파키스탄 수도는 몰라. 파키스탄 수도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과생들 중에 이슬라마바드. 참 발음도 어렵죠, 그죠?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6위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국경이 다 있어요. 다음과 같이.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원래 인도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런데 1947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파키스탄과 인도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할 때 힌두교가 많은 곳은 인도로,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많은 곳은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나라를 분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이는 저 폭탄 터지는 분홍색 빛이 있는 지역 있죠, 그죠? 어디? 바로 카슈미르라는 지역입니다. 저 카슈미르라는 비옥한 땅을 저 두 나라가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1948년부터 현재까지 총 3번의 큰 전쟁을 펼칩니다. 저 땅이 뭐라고. 그런데 점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활을 던지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돌멩이는 아니었겠죠, 그죠? 대포를 쏘고 그러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점점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겠죠. 두 나라는 지금 현재 핵 보유국입니다. 이 파키스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못 사는 나라, 또 수도도 잘 모를 정도로 우리한테 낯선 나라이지만 그 두 나라는 저 카슈미르라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력을 키우죠. 무엇으로? 과학기술을 키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도도 핵무기가 있고 파키스탄도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곧 과학기술이 국력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항공모함이라 불러요. 항공모함. 특별히 배는 배인데 항공모함이라서, 항공은 비행기죠, 그죠? 항공모함을 부르는 이유는 이 배는 비행기의 활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을 포함해서 전체 9개 나라, 그리고 지금 중국이 배를 막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건조한다 하는데 지금 건조 중에 있는 중국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서 10개 나라밖에 갖고 있지 않은 배입니다. 저 항공모함을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자, 미국에서 비행기를 가지고 전투기죠, 전쟁하러 갑니다. 가는데 연료가 떨어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태평양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비행기를 딱 얹어서 쭉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공격할 나라의 근처에서 비행기를 띄웁니다. 그러면 연료가 충분히 절약되겠죠. 만약 연료를 다 쓴 비행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리로 돌아가서 다시 기름을 공급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항공모함은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 중에 하나죠. 항공모함이 떴다 그러면 벌벌벌 떠는 그런 부분이죠. 다음 보는 사진은 많이 유명한 사진이죠. 어떤 비행기? 스텔스 기능이 있는 스텔스기입니다. 스텔스기의 특징은 뭐죠? 보통의 비행기는 비행기가 뜨면 지상에서 레이더를 쏩니다. 레이더를 쏘면 비행기가 지나갈 때 띵 튕긴 반사파를 레이더가 잡으면, 우리 그런 거 영화나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화면에 이렇게 삑 가는 거, 그게 이제 레이더를 쏘는 건데, 그 레이더를 관측할 수 있는 건 레이더를 맞고 다시 돌아오는 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행기는 어때요? 그냥 먹어버려요. 보내질 않아요. 그러면 레이더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소리가 막 비행기 소리가 윙윙 나는데 어디든지 몰라요. 그때 가볍게 폭탄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스텔스기를 항공모함에 딱 얹어서 적대국으로 딱 보내면 그 나라에서 어떨까요? 백기를 들겠죠. 사실은 지금 봤던 그런 항공모함이나 또는 스텔스기나 핵무기 이런 것들은 그 과학적인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그만큼 키워야 한다. 그것이 곧 국력이니까. 오늘 쌤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제목이 뭐였죠? 과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좀 더 즐겁게 공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선택해서 우리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게 하는 게 선생님의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직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죠? 아까 봤던 것처럼 문과와 이과가 6대 4 정도 될 정도로 아직 문과생들이 훨씬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따분하고 어려운 과학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마술, 여러분 마술 좋아합니까? 마술 좋아하죠. 그 마술사들이 나와서 마술하고 나면 정말 신기하고 놀랍죠, 그죠?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마술은 아주 기가 막힌 속임수예요, 속임수. 자, 쌤 한번 같이 마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줄이 있고요. 쇠 줄이죠, 쇠 줄. 그 다음에 한쪽에는 단단한 쇠 그 고리입니다, 고리. 자, 이렇게 쇠 줄을 놓고 그 아래쪽에 고리를 싹 끼운 다음에 고리를 탁 놔요. 어떻게 될까요? 해볼까요? 놓으면 떨어지겠죠. 왜? 지구가 당기는 중력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기운을 모아서, 또 선생님의 기운을 모아서 이렇게 놓고 하나 둘 셋
사실은 여러 번의 연습에 걸친 속임수일 뿐이에요. 왜 이번엔 안 떨어졌을까? 왜냐하면 이 줄을 잡고 있던 오른손의 가운데 중지에 그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공개하면 안 되나? 공개도 되는 마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줄이 있을 때 아까는 그냥 우리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놓고 떨어뜨린 거지만 두 번째 할 때는 요 가운데 있는 손가락 보세요. 아까는 이렇게 했거든요. 두 번째는 쭉 내밉니다. 내민 다음에 요 고리가 여기를 탁 한번 튕기게 하는 거죠. 그러면 빙글 돌면서 이 줄을 꼬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떨어져요. 한번 해볼게요. 딱 놓고 요 중지 하나 둘 탁 치면 이렇게 그때 돌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듣고 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듣기 전에는 마술은 아주 신기한 그런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마술은 기가 막힌 속임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것들은 정말 과학적인 원리나 그런 현상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험을 한 3가지 정도 준비해 왔는데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중에 에어버스 A380이라는 비행기입니다. 프랑스 회사 에어버스 인더스트리에서 만든 그런 비행기고요. 우리가 보통 보잉 747 이런 비행기는 미국에 있는 보잉사가 만든 비행기인데 프랑스에서는 2층 버스처럼 2층 비행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TV나 이런 데 광고를 보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에어버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에어버스 A380의 무게는 오른쪽에 써 있는 것처럼 27만 5천 킬로그램, 톤으로 치면 275톤. 정말 무겁죠. 정말 무겁죠. 거기에 승객이 실리고 짐이 화물칸에 화물이 채워지면 저 무게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그림처럼 비행기가 뭐 하고 있습니까? 떠서 가고 있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떠서 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양력이라는 힘 때문이죠. 저 양은 무슨 양? 공중부양할 때 그 양자죠. 뜬다는 뜻이에요. 뜬다. 그런데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비행기 날개에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날개를 보세요. 아래쪽은 어때요? 평평하죠, 그죠? 위는요, 이렇게 곡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날개를 흐르는 공기는 되게 빨리 진행하게 되고, 아래에 있는 평평한 곳을 지나는 공기는 천천히 가게 되니까 빨리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공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고, 밑에 있는 느리게 공기가 진행하게 되면 공기가 많으니까 압력이 높아져서 항상 기압은 어디에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따라서 아래쪽엔 높은 압력에서 위쪽에 있는 낮은 압력 쪽으로 힘을 받게 되고, 우리 그 힘을 뭐라 한다? 양력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저게 비행기가 그냥 보통 자동차의 속력으로 시속 100으로 간다 합시다. 뜰까요? 양력을 크게 받아야겠죠. 그러려면 비행기의 속력도 빨라져야죠. 보통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성층권 위를 날아갈 때 보통 최대 속도는 시속 1000, 그 정도는 돼야 그 무거운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양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양력 말고도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바로 마그누스 힘이라 해요. 마그누스, 독일 사람이에요. 그 독일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예전에 이 마그누스가 살던 당시에는 지금처럼 물리, 화학, 생명, 지구가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하던 사람들이 화학도 하고 또 수학도 하고 또 지구학도 하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마그누스의 업적은 화학적인 쪽에 좀 업적이 많지만 물리에도 지금처럼 마그누스 힘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을 얻게 되는데, 지금 보면 축구공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그런데 공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축구공의 위쪽은 공의 회전 방향과 공기의 흐름이 어때요? 똑같죠, 그죠? 빠릅니다. 아까 비행기 위쪽처럼, 날개 위쪽처럼. 밑에는 회전 방향은 이 방향인데 공기는 반대로 오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는 속력이 느리게 되죠. 결국에는 아래쪽은 높은 압력, 위쪽은 낮은 압력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마그누스 힘이 작용하게 되고,
저 힘으로 어떤 일이 공이 바나나킥을 갈 수 있죠. 여학생들은 바나나킥 하면 몰라요. 공이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남학생들은 전문용어로 가마찬다고 하죠. 우리 가마차죠. 가마찬다고 할 때 여학생들은 가마차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 1997년에 프레 월드컵 개막 경기에서 지금 브라질과 프랑스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프레 월드컵은 이제 월드컵이 하기 전에 1년 전에 하는 그런 부분. 지금 저 선수가 노란 옷 입은 저 선수가 브라질 선수 카를로스라는 선수예요. 수비수인데 뻥 찼더니 골대 밖으로 공을 찼는데 저렇게 공이 휘어서 그물을 출렁이게 만드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골키퍼가 어때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죠. 그 골대 밖으로 나가는 공이 완전히 정말 힘을 받아서 이렇게 휘게 되고, 그때 과학과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프리킥을 성공하게 됩니다. 무슨 힘 때문에? 마그누스 힘. 저때 이제는 학교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TV를 시청할 때 부모님과 함께 보면서 오, 마그누스 힘이네 하면 아버님이 깜짝 놀라시겠죠?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죠? 그렇게 마그누스 힘이라는 어떤 공기의 흐름, 양력이라든가 마그누스 힘 같은 것들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쌤 양력을 이용한 실험을 하나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제 전화번호부예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공중전화 쓴 사람도 있을까요? 근데 공중전화는 절대로 없앨 수가 없대요. 우리 남학생들이 이제 잘 알아둬야 합니다. 왜? 군인들이 제일 많이 쓰거든요. 군인들은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 그 전화번호 책이 공중전화 박스 안에 다 있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이 종이의 질이 굉장히 얇아요. 여러분이 아마 생활하면서 볼 수 있는 그 종이 중에 가장 얇습니다. 그래서 그 깃털처럼 가벼운 그런 종이는 없지만 그래도 깃털만큼 가벼운 이 전화번호부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두 장을 쌤이 스카치 테이프를 미리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놓으면 마치 어떤 모양입니까? 아주 신이 나서 웃고 있는 입 모양이죠, 그죠? 빅마우스라고 합니다. 빅마우스. 큰 입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빅마우스는 가볍기 때문에 탁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뚝 떨어지지 않고 빙글빙글 돌면서 회전합니다. 아마도 이 스튜디오 안에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탁 놓게 되면 정말 떨어지는 것도 신기하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판을 들고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하죠, 그죠? 이게 바로 과학이에요. 과학의 힘이고 궁금하잖아요. 자,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면 좋겠지만 요건 선생님이 그냥 혼자 해보고 하나 둘 셋 놓게 되면 다시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자, 워낙 그 가볍다 보니 공기의 흐름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학교 하실 때는 이제 창문 닫고 에어컨을 끄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에어컨을 끄긴 했지만 약간 공기의 흐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사실은 더 멀리 그리고 더 오랫동안 이 종이를 떨어뜨리지 않게 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아마 지금 스튜디오가 아니라면 우리 학교에 있는 강당이나 교실이라면 100m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쭉. 이 종이가 떨어지려고 할 때 회전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판을 쭉 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쪽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죠? 넘어오면서 이 종이를 떨어지지 못하게 계속 위로 올리고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듭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실험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대제전 같은 것들 그런 거 하고 나면 이 부분 그 큰 체육관 같은 데 실험하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또 어른이면 어른, 오히려 선생님들도 와서 이제 신기하시고 그럴 정도로 바로 과학의 놀라운 힘이죠. 자, 빅마우스 관련된 건 이제 양력을 이용한 그런 실험이었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동입니다. 쌤이 파동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쌤 대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참 잘하는 모범생이었죠. 딱 봐도 모범생 같죠, 그죠?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교수님 방에 딱 들어갔더니 그 처음 듣는 그런 클래식 음악과 그 다음에 저는 즐겨 먹지 않는 녹차를 우려가지고 이렇게 다기에 따라보죠. 들게나 자네 나를 도와서 일해볼 생각 없는가 하면서 그때 저한테 이렇게 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수님의 제안이 당황스러웠지만 좋습니다 하고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렇게 그분께서는 이제 파동이 전공이셨어요. 파동을 전공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분 일을 도와주면서 저도 파동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게 되었고, 그렇게 파동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파동 쪽도 참 재밌더라고요. 오늘은 파동의 종류,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던 횡파와 종파 구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횡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물결파 또는 수면파라고도 하죠. 연못에 돌 던지면 동심원을 이루면서 저렇게 쭉 물결이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물은 어떻게 움직인다? 물은 제자리에서만 진동하고 퍼져나가는 건 에너지만 가져, 그죠? 그렇게 진동과 에너지가 서로 수직한 이런 파를 무슨 파? 횡파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예는 물결파. 먼 바다에서 파도가 옵니다. 저런 것도 수면파, 물결파죠, 그죠? 또는 지진파 중 S파가 있죠. 지진파는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S파라고 부른 이유는 뭐죠? 두 번째로 오니까 세컨더리 웨이브. 첫 번째 오는 건 누구? P파, 프라이머리 P파. S파는 보통 진원에서 지각이나 땅을 저렇게 위아래로 흔듭니다. 위아래, 위아래 흔들면 진행을 저렇게 하죠.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하기 때문에 저 지진파의 S파도 대표적인 횡파 중에 하나죠. 자, 또 하나는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위에 있는 땅을 흔든다는 거는 좀 확인하기 힘드니까 밑에 있는 굵은 용솔로 진동을 하게 되면 저렇게 진행하는 방향을 함께 연결하는, 그렇게 좀 쉽게 이해하는 그림이죠. 자, 다음은 전자기파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면서도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파동일지도 몰라요. 전자기파는 변하는 전기장과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동인데, 그냥 쉽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빛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빛, 지금 여기에 막 빛이 있네요, 그죠? 전자기파가 나오는 겁니다. 운동장에 나갔더니 햇빛이 강렬해요. 전자기파 있는 거죠. 지금 TV에서도 빛이 나오고 있죠, 그죠? 전자기파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 전자기파랍니다. 물론 그 이외에 자외선 또는 적외선, 또 X선, 감마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도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가 횡파의 대표적인 그런 예였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종파입니다. 종파는 지진파의 P파. 지진파는 아까처럼 S파뿐만 아니라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함께 같았던 P파. 이건 이제 땅을 흔드는 거니까 그 땅을 흔드는 걸 대용해서 아래처럼 굵은 용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 바로 음파입니다. 음파. 그리고 물리투에서는 보통은 어떤 수학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들 하는 정량적인 문제가 나오지만, 물리원에 나오는 파동은 거의 대부분이 음파예요. 음파는 한자죠. 우리말로 하면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종파입니다. 그래서 이 종파인 소리에 대응되는 어떤 재미난 실험이 있어서 그 실험을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일명 공기대포입니다. 자, 준비되는 동안 잠깐 얘기를 좀 하죠. 대포라고 하는 것은 탄환을 넣어서 뻥 치면 포탄이 뿅 날아가는 작용과 반작용에 의한 그런 부분이지만, 말 그대로 공기대포예요. 공기대포니까 포탄을 쓸까요? 그렇지 않겠죠. 공기를 쓰겠죠. 그 공기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컵을 10개를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빈 박스는 빈 박스인데 테이프로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왜? 이제 세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앞에 어떻게? 구멍을 뚫어놨죠. 이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공기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자, 짠 놓고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같이 한번 외치면 선생님이 뽕 하고 치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보면 이 구멍 앞에서 뭐가 나갔을까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나간 거죠. 그래서 그냥 빈 박스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공기의 흐름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도 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우리 과학사나 이런 데서 특별히 만든 그런 제품을 갖다가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아까보다 좀 약간 폼나죠, 그죠? 이제 여기 보면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잘 잡을 수 있게 손잡이가 있고 뒤에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또 손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쭉 당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외칠게요. 훨씬 더 강력하죠, 그죠? 원래는 이 공기대포 실험을 할 때에는 우리 뭡니까 음악 방송 보면 막 이렇게 연기 드라이 아이스 올라오는 거 그걸 포그 머신이라고 하거든요. 포그 머신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연기를 집어넣고 그 연기를 펑 치면 그 연기가 쭉 나가면서 공기의 흐름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그런 것들 지금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공기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자, 종파를 이용한 공기대포 실험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그 물리적인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은 또는 과학적 현상 같은 것들은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것들을 정리하거나 또는 묶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물론 그 안에는 공식도 있고 또 어려운 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공기대포. 자, 우리 다음은 저게 뭘까요? 팽이죠, 팽이. 그죠? 팽이. 팽이는 어떨 때만 서 있을까? 돌아갈 때만. 자, 한번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할게요. 저 손은 누구 손? 네, 선생님 손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직접. 자, 가만히 팽이를 돌리지 않고 놓게 되면 그냥 쓰러지겠죠. 자전거도 똑같이 그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팽이를 돌리게 되면 쓰러지지 않고 팽이가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듯한 느낌 또는 견디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쓰러지면서 팽이는 쓰러질 때 이렇게 돌았지만 이렇게 쓰러지지 않죠. 어떻게 쓰러집니까? 막 이렇게 자기 축을 정말 이렇게 축이 흔들리는 이유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안간힘을. 우리가 보통 물리 시간에 많이 배우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관성이란 말이 있어요. 관성.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관성이 뭡니까? 관성은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고 가는 물체는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빨라져도 안 되고 느려져도 안 되고. 그런데 그 관성은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데 여기 있는 돌아가는 그런 부분, 회전이죠, 회전. 스핀 관련돼서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이걸 우리 회전 관성이라 불러요. 한번 돌리고 나면 멈추기 싫어하는 거죠. 계속 돌아가려 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멈추려 하니까 축을 이동시키면서 안간힘을 쓰는 거죠. 여러분 지구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도 뭐가 있을까요? 회전 관성이 있겠죠. 지구도 축이 계속 움직입니다. 한 바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계속 축이 움직이거든요. 25,000년 되면 다시 이렇게 한번 돌아온다고 합니다. 과학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 다 계산을 해놨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팽이는 회전 관성에 의해서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흔히 여러분들 양동이에 물을 받았어요. 양동이에 물을 받고 양동이에 있는 물을 손으로 막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탁 손을 빼보세요. 나는 더 이상 돌리지 않았죠. 근데 물이
탁 빼면 띵 하고 멈춥니까? 어때요? 더 돌아가죠, 그죠? 회전관성. 아니면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 큰 돌림판 놓고 위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뭐 그 선 근 다음에 뭐 걸리면 벌칙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할 때 위를 이 사람이 한 번만 탁 돌리죠. 근데 판은 어때요? 계속 돌죠. 왜? 회전관성이 있기 때문에. 회전관성이란 말은 사실은 처음 들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회전관성이 다음처럼 이렇게 각운동량 보존이라는 고등학교 때는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용어들이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각운동량에서 각자를 빼면 운동량 보존은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각운동량이라는 건 회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운동량을 말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원판 위에 서서 팔을 벌리고 있죠, 그죠? 양쪽에 든 건 뭘까요? 아령이에요, 아령. 아령을 든 이유는 좀 더 회전관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령을 쭉 뻗고 이렇게 들고 있을 때랑 오른쪽에 있는 그림 뭘까요? 손을 모은 거죠, 그죠? 손을 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그 아래쪽에 있는 영어로 표현된 그 식이 나오는데요. 저기 있는 저 I가 바로 회전관성입니다. 돌아가려는 성질.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려는 성질이 크니까 그 W라 읽으면 안 되고 오메가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 오메가가 작아서 느리게 천천히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손을 오므렸죠, 그죠? 그러면 I 값이 어때요? 작아졌죠. 회전관성이 작습니다. 그러면 회전관성이 작으면 제목 각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속력이 어때요? 빨라지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부분도 쌤이 실험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지원을 받아서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누구 한번 해볼까요? 한번 무대로 올라와 볼까요? 자, 준비물 준비해 주시고요.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자, 앉은 다음에 1.5리터 페트병이거든요. 안에 생수가 꽉 들어 있습니다. 자, 한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홈이 있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잡고. 저기는 지금 회전 원판이 있는데 저건 사실 그림용이지 굉장히 위험해요. 돌다 보면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자에서는 뭐 넘어져도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팔을 들 때 이 팔을 벌리고 한 2바퀴 정도만 돌린 다음에 쌤이 하나 둘 셋 하면 팔을 오므리면 됩니다. 그때 조금 속력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시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발은 쭉.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변화가 있나요? 에이, 잘 모르겠잖아요. 변화를 잘 모르겠는 이유는 뭘까요? 찾아봅시다. 물론 마찰력도 있겠죠. 그런데 발을 보세요. 발을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 뻗고 있었죠. 그러면 어느 쪽 그림에 가까울까? 왼쪽에 가깝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만 오므리면 안 되고 다리도 오므려야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자, 발을 지금은 처음 쭉 뻗고, 그렇지. 쭉 뻗고 있다가, 자,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원 학생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죠. 남학생이 하면 또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앉으시고 선생님이 조금만 살살 돌릴게요. 발짝 뻗고. 자, 하나, 둘, 셋. 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그래, 맞아요.
피겨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피겨 스케이팅을 할 때 팔을 벌리고 있다가 이제 피날레를 장식할 때 팔을 벌리고 있다가 돕니다. 돌다가 멋지게 하려고 손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모으면 약간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위로 뻗죠. 그러면 이 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가는 축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왼쪽이 아닌 오른쪽처럼 그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할 때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돌아가는 모양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다리가 접힐 때 어떻게 접히면 더 잘 돌아갈까요? 축에 더 가까이 붙을수록 좋겠죠, 그죠? 그런 것들. 자, 어떤 사람이 덤블링을 돕니다. 덤블링 뭔지 알죠, 그죠? 탁탁 돕니다. 키 큰 사람이 유리할까요? 키 작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사람이 더 잘 움크려지기 때문에 키 작은 사람이 훨씬 더 덤블링을 잘 돌 수 있는 그런 원리도 바로 여기는 각운동량 보존입니다. 사실은 각운동량 보존은 물리2에서도 다루진 않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운동량 보존을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대학에 가면 이제 어떤 학생들은 바로 내년에, 또 어떤 학생들은 내후년에, 뭐 이렇게 자기가 대학에 갔을 때 일반 물리학을 공부할 때,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물리학 공부할 때 이 각운동량 보존을 하게 되면 오늘 2015년 8월 20일 오늘이 정말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꼭 기억해 놓고 그렇게 정리해두면 좋겠죠. 물론 사람들은 저걸 가지고 뭐 운동 같은 피겨스케이팅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저걸 어디에 많이 씁니까? 여러분, 저런 모양 많이 봤죠, 그죠? 저게 이제 뭐 자이로필이나 아니면 필 바이크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인데, 저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저 바퀴 있는 바로 위에 발판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쭉 손잡이가 있고요, 그죠? 그런데 저 바퀴 말고 자전거처럼 앞바퀴나 뒷바퀴가 있어서, 아니면 네발 자전거처럼 뭔가 지탱해 주는 게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갈 것 같은데, 지금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은 바퀴 2개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어때요? 충분히 갈 수 있죠, 그죠? 바로 각운동량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물론 각운동량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회전관성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전거도 내가 바퀴를 굴리지 않고 정지해 있는 자전거에서 발을 하나 둘 셋 뗍니다. 떼면 자전거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겠죠. 넘어지겠죠. 그런데 자전거 페달을 좀 밟다가 발을 떼면 자전거가 쓰러지나요? 그렇지 않죠. 왜? 회전관성과 각운동량 보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저런 회전관성이라든지 아니면 각운동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하나 보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자이로스코프라는 장치예요. 자이로스코프의 특징은 저 안에 있는 자이로라는 팽이가 돌면 그 바깥에 있는 테, 둥그런 테를 이렇게 움직이건 이렇게 움직이건 그 안에 있는 자이로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대로 한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가요. 비행기가 푹 날아갈 때 저 자이로스코프를 탁 얹게 되면 비행기가 이렇게 되든 항상 어디를 향하죠? 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써 있는 것처럼 자동 항법 장치, 또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그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서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죠? 게임 같은 거 할 때 막 그 어떤 그 총을 쏘는 게임이라든가 이렇게 막 찾아가는, 미로를 찾아가는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가속도계나 저런 자이로스코프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게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아마도 앞으로 스마트폰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 저 자이로스코프의 개발이나 또는 왼쪽에 있는 저런 자이로필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충분히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선생님 생각입니다. 선박이나 또는 비행기 이런 데서도 저런 걸 많이 쓰고요. 오늘 앞에 배웠던 두 가지, 예를 들면 뭐 양력이라든가, 마그누스 힘은 좀 힘들었겠네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횡파중파는 너무 쉽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세 번째 배웠던 이 각 운동량 보존이라는 것이 조금 난이도가 높았지만 그래도 쭉 지금
생활에서의 사례를 보면 아, 이게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등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 1등이죠. 그죠? 전 세계에서. 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1등이고요. 또 디스플레이나 또는 선박, 또 정보통신 관련된 것들 얼마나 1등이 많습니까? 진짜 우리가 70년대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이루어 놓은 그런 것들은 정말 IT 강국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과학적인 힘이 있지 않았으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공부해야 하고 과학을 배워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살리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는데 과학 기술이 무엇보다 일조하고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하지만 대한민국을 얕보는 나라들도 물론 있긴 하겠죠. 그렇게 대한민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선 우리 학생들이 또 어른들이 그런 과학이 항상 생활 속에 배어 있고 몸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쉬고 있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생님 만나러 와서 참 반가웠고요. 즐거운 시간 그리고 또 신나는 과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과학 공부 열심히 하셔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드는데 한몫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윤수였습니다. I've got your love that will never go away, and I've got your love, and it's always here to stay, here to stay. What? No, I'm not ashamed.